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지훈입니다. 자, 일본의 라인 사태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일본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플랫폼을 좀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야당은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요. 여당은 반일 감정 정책에 부추기지 마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불합리한 결과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오늘도 이 주제 좀 중심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원하고 유익한 소식들로 여러분의 출근길 꽉꽉 채워드릴 테니까요.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로만 엄선해서 전해드립니다. 뉴스픽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자, 다뤄야 될 뉴스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막을 내린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비대위 인선 완료가 됐습니다. 벌써부터 논란의 목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됐는데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충청 엄태영, 강원 유상범, 서울 전주의 의원, 또 경기 김용태 당선인을 내정했습니다. 네. 이번 인선을 두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비영남권 인사들로 발탁을 했고 또 지역별로 안배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다만 이 비대위를 좀 면면히 살펴보면 김용태 당선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친윤 인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날 정책위의장에도 또 검사 출신의 정점식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네. 이렇게 되면 앞서 결정된 추경 원내대표와 함께 이 정책 라인도 또 친윤 라인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한편 비대위원들은 오늘 상임 전국위원회 추진을 거쳐서 정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 비대위 인선 당 외부도 그렇고 내부에도 반응이 지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반응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번 비대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이제 전당대회 네. 관리인데요. 약간 관리형 비대위라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현재 당원 100%인 룰을 어떻게 네. 개정할지 또 당원들과 어떻게 협상해 나갈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이번 비대위가 친윤 인사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렇게 되면 특정 인물이 좀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점점 더 개파 간 갈등이 심해질 거라는 우려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제 윤상현 의원은 통합형 인선이 아니라 혁신형의 인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 안철수 의원도 수도권 낙선자들의 추가 인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편 계속해서 이렇게 친윤계 일색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추경 원내대표는 인선이 있을 때마다 친뭐다 이렇게 계속 도식적으로 구분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제대로 활동하실 분을 모신 네. 거다 이렇게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자, 비대위가 이제 본격 가동되면서 전당대회 언제쯤 개최가 될지 이 부분이 더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비대위원장 사퇴 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움직임들이 살살 보이고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복귀 신호탄으로 봐야 됩니까? 네, 당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시점이 이제 6말 네. 7초, 6월 말에서 7월 초가 될 거다 이런 게 중론이었는데요. 황 위원장은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와 또 당내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권 주자들은 좀 하루빨리 네. 이 전당대회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전당대회가 미뤄진다면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총선 참패 책임론이 좀 옅어지면서 등판 명분을 이제 한 위원장에게 쥐어준다는 건데요. 네. 실제로 그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한 위원장이 지난 11일이죠. 서울 서초구의 한 도서관에서 책 읽는 모습이 목격이 됐고 시민들의 사진과 사인 요구에 화답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비대위원들과의 만찬 회동은 물론 당직자들과 만찬 회동을 하면서 좀 물밑 교류를 이어가고 있었던 한 위원장인데 공식적인 일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슬슬 모습을 공개하는 걸 두고서 이제 재등판설이 좀 재점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위 인선도 마무리가 됐고요. 총선 이후에 첫 당정대 협의회 가졌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제 삼청동 총리공간에서 비공개 고위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총선 이후에 이번이 첫 회동이었고 지난 1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진행이 됐습니다. 네. 대통령실 이도훈 홍보수석은 회의 후에 이 민생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렇게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또 전반적인 의료개혁 방향과 의료계 집단 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등도 논의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 조금 관심이 모아졌던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의견이 오가진 않았던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인선이 마무리된 황우여 비대위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 또 이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 경쟁이 치열했던 국회의장 경선 어제 하루 동안 바쁘게 돌아갔는데요. 주말 동안 결국은 추미애, 우원식 양자 구도로 정리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22대 첫 국회의장 경선을 나흘 앞두고 조정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과 단일화하면서 후보직에 물러났는데요. 조 의원은 개혁국회를 위해서 제가 마중물이 되고자 사퇴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날 정성호 의원 또 후보직에서 사퇴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치열한 사파전이 예상됐던 국회의장 선거는 우원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이렇게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장은 최다선, 최연장자가 맞는 순리를 따르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전했는데 우원식 의원은 선수는 관례일 뿐 성과내는 국회를 만들 적임자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면서 국회의장 선거 완주 의지를 좀 밝혔습니다. 사실 시작할 때는 치열한 사파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가 됐었는데 정말 주말 하루 만에 2명의 후보가 사퇴를 함으로써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교통 정리가 좀 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타임테이블을 좀 보면요. 우선 정성호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오후에 추미애 당선인이 조정식 의원을 만나서 단일화를 논의한 후에 조 의원이 사퇴하면서 추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교통정리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선거 후보 등록을 앞두고 조정식 정성호 의원에게 직접 불출마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당 원내 지도부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워낙 이번 국회의장 선거가 좀 명심을 두고 경쟁하는 선거다 이런 말이 많았던 만큼 이 교통정리에도 이재명 대표의 좀 의중이 섞인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사실 지난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도 이 찐명으로 불리는 박 원내대표의 단독 출마로 사실상 또 한 번의 교통정리가 있었다는 게 중론이었는데 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네. 이러면서 찐명 또 명심이 강력하게 작용하면서 친명 일색 민주당 이런 비판은 좀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배동호님은 뭐 당심이 이재명 대표 마음이 아닌 당원의 마음이다. 또 최윤님은 하여튼 긍정적인 대결 구도였음 희망이 보였다라고 또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2명으로 이제 정리가 됐고 또 원내 지도부도 결성이 됐고 민주당 내에서 또다시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네요. 네, 사실 계속해서 예.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은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지난 주말 민주당 의원들의 SNS에 좀 공개적으로 연임론을 주장하면서 일종의 좀 찬성 릴레이가 좀 펼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당대표 연임이 정권 교체의 지름길이라면서 본인이 직접 이 대표를 설득하고 또 권유하는 데 총대를 네. 매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고요. 또 장경태 최고위원도 개혁 국회를 위해서 연임을 결단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성호 의원, 김민석 의원 등이 연임에 찬성하는 뜻을 좀 내비쳤는데요. 네. 이 대표 연임론이 힘을 받는 것은 이 당 내에서 이 대표에 대항할 만한 인물이 없다 이런 점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차기 대선 도전 등과 맞물려서 연임을 고려하지 않는다던 이 대표였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좀 이 대표의 결정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 연임을 했던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분위기가 계속 연임론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또 여러분들 글 좀 주고 있습니다. 지지님은 정성호 국회의장 아깝다 말씀 주시고 있고요. 최윤님, 정성호 의원 하반기에 도전을 해달라라고 하고 있고요. 또 추미애 당선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CDAB님, 윤석열 대통령 잡을 사람은 추미애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의장 임기가 몇 년이냐 물으면 2년입니다. 그래서 4년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 전반기 2년 하고요. 또 후반기 2년을 이렇게 뽑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의료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후에 석 달 넘게 의료계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의대 증원 문제. 이번 주 법원의 결정, 이게 크게 관건이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의료계가 의대 증원 및 이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오는데요. 네. 정부가 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법원이 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7년 만에 의대 증원 초읽기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없었던 일이 되게 됩니다. 네. 좀 재판 과정을 살펴보면 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는 의대생과 교수 또 전공의들이 신청인 자격이 없다면서 이 신청이 각하됐었는데요. 네. 이후 서울고법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서 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이 근거 자료를 계속해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정부와 의료계가 회의록 여부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었던 건데요. 그렇죠. 이 재판부는 이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의료계는 이 부분을 근거로 좀 신청이 안 될 가능성을 좀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각하라는 거는 요건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 인용이냐 기각인데요. 뭐 가처분이 사실은 본 소송에 가깝습니다. 만약 인용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증언하기 어렵고요. 본 소송에서도 승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가 매우 중요하고, 만약 인용이 된다 그러면 의료계 자체가 이제 인용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재판부 기각, 인용 시나리오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재판부가 의료계의 손을 들어줘서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게 된다면 정부가 내년도 입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지는데요.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십 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 인원을 반영해서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되는데, 재항고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뒤집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어렵다는 겁니다. 네. 만약 올해 증원이 좌절되더라도 의료계가 주장하는 건 전면 백지화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의료공백 사태가 좀 해결될까, 이런 건 또 다른 미지수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이번에 기각이 된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 수순을 밟게 되는데, 일부 대학들이 좀 그 법원 결정 이후로 확칙 개정을 밀어놨던 상태였는데 이번에 좀 결정이 나면 미뤘던 계약들이 개정을 좀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이번 주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재판 결과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리틀 테네시님, 우리 기자님, 또 제작진 분들 활기찬 한 주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글 주셨고요. 배동원님도 전현주 기자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글들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현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영식당으로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매주 월요일 모두 정치 이슈를 뜯고 씹고 즐기고 즐기는 영식당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 인사이다 정치 미식가 분들의 입맛을 충족시켜 줄 두 분 모셨습니다. 영식당의 공동대표 박영식 정치 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두 분. 네. 이 두 분이 이제 성대모사를 좀 잘하잖아요. 뭐 이상민 훨씬 더 잘하죠. PD가 훨씬 잘하지만 우리 또 박영식 예. 진행자도 여기 뭐 진행자 하니까 예. 천공 등등 뭐 여러 가지 또 잘하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송에서든 시켜만 주시면 네. 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도 그 이상민 PD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이 아침 이른 시간에 네. 성대모사 하려면 네. 쉽지 않겠다라는 댓글도 네,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보신 적은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이거 주지 않습니까? 네네네. 성대가 바로 기상합니다. 목이 네네네. 좀 잠기지 않습니까? 잠기는 건 사실입니다. 네, 빨리 깨워야죠. 그 가수들도 사실은 네네네. 아침에 네. 이렇게 노래하는 거 좀 힘들어하거든요. 네. 복면가왕 출신이라 또. 예. 또 여기 목소리에 그걸 성대에 또 놓쳤습니다. 일가견이 네. 있습니다. 네. 네, 성대가 열리는 데는 역시 자본주의가 최고다. 그렇죠. 그 사실 뭐 이런 질문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네네. 여러 명 중에 어느 쪽이 가장 쉽게 열립니까? 아무래도 예. 저랑 약간 보이스 컬러가 비슷한 분이 있어요. 여분이죠.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대로 열려요. 예.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예. 이 정도. 안철수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그대로 열려요. 거의 비슷해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까? 근데 가장 어려운 건 제가 봤을 때도 이재명 대표 쪽이 아닌가 싶어요. 아침이면 정말 힘든 게 제 목소리 같습니다. 예. 제 45%가량이 제 성대모사 찬성하는 것 같은데. 예. 그 웃는 게 너무 웃는 게 제일 비슷한. 웃는 게 비슷해요. 제가 요즘에 예. 그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님의 성대모사 다양한 거 들으면서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사사를 받고 네네네. 있거든요. 사사요? 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저런 성대모사는 어떻게 하는 거지 싶어가지고 집에서 연구도 해보고 따라도 해보는데 요즘에 저는 이제 어떤 거 합니까? 한둥훈이라고 예. 그래서 저도 많이 따라서 배웠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얇게 저도 해보려고 해서 한번 해주세요. 저기요? 제가 언제부터 예민하다고 했습니까? 뭐 이 정도 제가 비슷하네요. 비슷합니까? 많이 느낌이 따라왔습니다. 있네요. 네. 한둥훈이요. 한둥훈 이제 밀고 있습니다. 많이 사사받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사를 해준 적이 없는데. 온라인으로. 보고, 네. 보고 네. 따라하는 거예요. 그 어떤 특징을 잡아가지고. 메가스터디입니다. 예. 네네. 좋습니다. 자,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3년차 맞아서 앞으로 정책 방향, 민생, 소통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이 방향, 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박영식 앵커, 예, 근데 박영식 뭐 에디터. 민생하고 소통은 사실 기본인 것 같아요. 네. 어느 역대 어느 정권이든 어떤 대통령이든 간에 민생 소통에 중점을 두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 이거를 강조한다는 것은 3년차 맞아서 민생 소통이 강조된다? 이건 이제 다른 얘기로 그간 민생 소통이 글쎄 뭐 기본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는 것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이 대통령은 사실 국정기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청구서를 총선 패배 이후에 받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정기조 변화를 예고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영수회담이나 뭐 기자회견 때도 그런 뭐 봐서 그 대목이 드러난 것 같고요. 아무튼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 국정기조를 바꾸는데 그 범야권이 민의를 대변해서 주문했을 때 네. 범야권에서 주문하는 민생, 범야권에서 주문하는 어떤 소통 이런 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 자신들만의 어떤 강조하는 민생, 자신들만의 소통에 갇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보셨습니다만 국민들의 어떤 질문에 좀
뭐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그렇죠. 자세라든가 아니면 A라고 물어봤는데 뭔가 B라고 대답하는 어떤 대통령님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대통령실이 강조하는 소통과 민생에 대해서는 뭐랄까 다시 한번 원점에서 좀 재검토해서 우리가 바꿔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은 뭔가 좀 공허한 메시지로 저는 평가되고 있어서요. 좀 아쉽고 이건 너무 기본이 아닐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들어볼까요? 예. 제가 2주년 우리 기자회견을 하고 많은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고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영천시장도 가가지고 상인분들을 만나면서 민심 제대로 청취하지 않았습니까? 소주. 그래서 우리 해산물들 보면서 인사도 하고 소주 얘기를 그것도 하셔가지고. 여기서 소주 한 잔만 있으면 딱이겠다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만. 아니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은 해산물과 소통을 하는 거지 상인분들과 소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해산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상인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통을 갖다가 이제 확실하게 어그레시브하게 하면은 자꾸 그렇게 질문으로 레귤레이션을 놓고 그러는데 지켜봐 주십시오. 민생 그리고 민심은 늘 옳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레귤레이션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대통령께서 중간중간 이렇게 뭔가 기자들이 말을 끊거나 이런 거에 별로 익숙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아직까지 뭔가 그죠?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좀 노력하니까 좀 지켜봐 달라 이 얘기입니다. 너무 평가가 박절한 것 같아요. 너무. 자, 소통 행보로 이제 시장에 가서 소주 한 병 얘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국정 3년차입니다. 우리 박영식 에디터가 예. 좀 국민 자격으로 예.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국민 제가 자격으로. 2년차 돌입했을 때 다른 예. 방송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 네. 돌려봤습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윤 대통령으로 조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조언은 좀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정치하셨으면 이야, 좋겠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간 보여주셨던 그 태도가 내 편에는 관대한데 남의 편에는 단 하나의 티끌도 허락하지 않는 정치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로남불, 윤석열식의 내로남불을 이제 좀 내려놓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반대 진영을 터는데 골몰했던 2년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3년 차에서는 그런 모습을 좀 덜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네. 빨리 그 대통령의 가족들 또 친인척 가까운 분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사법적인 리스크를 좀 빨리 덜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공정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박절하지 못해서 디올백을 받았다고 하는 김건희 여사만 감싸고 돌지 말고 좀 국민들에게 박절하지 못하게 굴어야 된다. 네. 특히 국가는 왜 존재하는지 대통령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또 자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헌법을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니까요. 국민은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네. 그 국가의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받을 예정이니까요. 네. 최수근 특검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특검법도 받아라. 라는 조언이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 조언은 이제 이따가 또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등장시키겠습니다만 네. 59분 동안 대통령이 자꾸 뭘 설명하고 해명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59분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을 좀 더 들어달라. 예, 들어달라. 뭐 기자회견 때도 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질문 하나가 나오면은 뭐 15분 동안, 10분 동안 대답을 하시는 거 말고 네. 이제는 좀 59분 정도 이제 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께 마지막으로는 경청이라는 키워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집권 2년차 때도 같이 들었던 얘기였는데 여전히 뭐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아마도 뭐 대통령님께서 제 이야기를 동의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격하게 들고 있는. 바로 나오셨어요. 방금 그 59초 동안 떠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잘 듣고 새겨서 그 노래 하나 듣고 싶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And I, 예. 그 영어로는 뭐지 그거? and I. 나의 내 길. 내 길. 나의 길. 우리 그립습니다 우리 프랭크 형. 네. 질문이 뭐였지 그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그 소통의 첫발이 어쩌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었는데 또 좀 전에 짚어주시기도 했지만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까? 2주년 그 기자회견 중에. 저는 아까 이제 박절하지 못했다는 네. 표현 잠깐 하긴 했는데 거기서부터 좀 진전된 표현이 나오긴 했었죠. 네.
현명하지 못한 아내의 처신이라는 언급이 김건희 특검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부 진전된 표현이기도 하고 뭐 분명히 진일보한 표현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사과에 대한 언급이 나와서 네. 근데 이게 저는 조금 의아했던 게 우리가 보통 어떤 잘못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하면 사과드립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사죄드립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사과드리고 있습니다. 사과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ING의 성격이고 네. 이 사과드리고 있습니다가 약간 제3자적 화법인 것 같이 들려서 이게 너무 좀 제가 앞서 짚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사과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께서 사과를 한다는 건지 아내분께서 사과를 하고 다니고 있다라는 건지 그거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이 대목을 좀 확실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서 야. 희미하게 들렸다 이제 예. 이 대목이고요. 근데 이제 대다수 언론들이 평가한 게 사과했다. 기자회견 열린 것 자체가 성과였다. 사과 함께 성과였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어서 네. 영수회담 열린 것 자체가 성과였다. 두 사람이 만난 게 성과였다. 이런 식의 평가는 사실 평가할 게 없을 때나 하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언론이나 참모들이 좀 대통령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또 재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체크가 되고 이런데 글쎄요. 이런 합법이 있나 싶어요. 사과드리고 있습니다. ING 진행형으로 하는 것들이 좀 이상하기도 한데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오늘 뭐 대통령님 계속 나오게 만드시는데 아니 그러면은 우리 그 용산에서 진행하시죠. 여기 이 사옥이 아니라. 거기서 하기에는 좀 알겠습니다. 예. 아니 싫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잘 차려놓을게요. 우리가 한잔 하면서. 김치찌개, 네. 족발, 빈대떡. 김치찌개 지금 끓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최근에 또 심지어 김치찌개를 어디서 드셨다는 설이 뭐 있기도 아니 한것 먹으면 안 같은데. 됩니까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김치찌개한테. 아니 드셨다. 김치찌개 좋아하시니까 그냥 드셨다고 이제 말씀드린 그거 거예요. 말 나온 김에 한 그릇 사주시죠 오늘. 뭐 제가 뭐 충분히 김치찌개 정도는 대접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란말이에다가 그거 팡팡 넣고 파를 넣어가지고 그거 하면 맛있겠는데 그거. 그러면서 거기에 또 소주 한 잔. 한 잔? 한 잔 갖다 되겠습니까? 소주 한 병, 어제도 한 병 말씀하셨던데. 한 병은 너무 박절한데 그거.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 자주 등장을 하셔가지고 좀 놀랍습니다. 자, 이 기자회견 하면서 공감 안 된다는 의견들이 더 많았던 것 같긴 해요. 또 오늘 또 여론조사도 나올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우리 박영식 에디터 현장에 있었으면 또 하고 싶은 질문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제가 이제 뉴스 도마도에 만약에 기자라고 한다면 하고 싶은 질문은 너무 많습니다. 네. 나오지 않았던 질문도 많고 뭐 꼬리 질문으로 나올 법한 질문이 많았는데 일단은 그 뉴스 도마도 박영식 기자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손을 든다면 저는 이제 디올백은 지금 어디에 보관돼 있냐 이 질문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디올백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대목이 일단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라는 점이 가장 크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질문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고 그리고 사실 내일 모레 이제 가석방 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장모님. 예, 장모님. 장모님 가석방 때문에 이게 실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님이 그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안 왔다고 하더라도 뭐 법무부 장관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장모의 가석방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은 한 번쯤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비공식 채널이나 혹은 외부에서 비공식 라인들이 자꾸 언론에 등장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들은 적이 있는지 참모에게 네. 아니면 듣지 못했다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비공식 채널이나 비공식 라인에 대한 이런 어떤 국정 개입설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질문을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저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택해서 다른 길로 가고자 한다면 왜 그동안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하고 있는지 싶어요. 이제 그 대목이 지금 해결이 안 됐거든요. 예.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의지는 대통령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언론에 대한 문제도 언급이 안 됐어요. 네.
언론 자유가 뭐 15계단 추락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 그 왜 그런 건지. 질문도 아무도 안 했었어요. 그 혹시 예. 대통령께서 여기에 일조하신 건 아닌지 이제 이런 대목들 그리고 그 언론 자유가 15계단 추락하는 와중에 발생했던 뭐 입틀막 사건이라든지 이런 대목에서 그 대통령의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야, 우리 박형식에서 뉴스 도마도 갔었어야 박영식 되네요. 갔었어야 돼요. 예. 질문할 게 그렇게 많았는데 많습니다. 예, 질문이 안 됐고 네. 아쉽다 이 말이죠. 아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확실한 질문이 좀 있었으면 전화를 받았냐, 그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최수근 전화를 했냐, 뭐 이런 질문들을 좀 했었으면. 저도 하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죠? 대통령께서 그 외신 기자에게 그 질문 받지 않았습니까? 미국 네. 대선과 관련해서 어느 분에게 좀 마음이 쏠리느냐 네. 비슷한. 예.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한미 동맹은 굳건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했는데 트럼프와 예, 예. 바이든 예, 예. 누구에게 좀 마음이 있는 것인가? 예. 바이든이 있겠죠. 바이든일까요? 그렇겠죠. 더 벅스탑스 히어를 놓은 걸 보면 바이든일 텐데 그게 트럼프 후보는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 그것도 그것도 중요해요. 궁금하고. 사실은 우리 대선, 네. 미국 대선이 우리가 직접적 연관도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나 명징하게 나온 게 없어서 맞습니다. 뭐 바이든 네. 그 대통령의 경우에는 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날리면으로 인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아닙니다. 예? 김정은으로 인식하고 아,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코리아 프레지던트 김정은. 알겠습니다. 자, 기자회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계천 나온 시민들도 만나고 뭐 지금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전통시장 다니고 있습니다.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소통 행보를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저희가 뭐 초반에 다뤘듯이 네. 대통령이 민생과 소통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네.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취임 3주년을 이제 시작하는 의미에서 대통령실이 민생과 소통을 강조했다라는 측면에서 뭐 전통시장을 가고 청계천에 간다는 건 뭐 너무 당연한 행보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국정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보관이라는 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하. 사실상 할 수 있는 건 다 했거든요. 예. 영수회담 했죠. 기자회견 했습니다. 근데 국정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반등 모멘텀이나 상승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뭐라도 해야 된다는 것에 이 소통을 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는 것 예. 같고요. 실제 그 영수회담이나 기자회견 이후에 지금 지지도가 네. 뭐 오늘 리얼미터까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갤럽까지 확인해 본다면 박스권 안에 제대로 갇혀 있거나 그대로 20 중반. 예, 뭐 예, 부정은 또 머물러 올라가거나 있어요. 예. 뭐 이렇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당연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민생과 소통을 강조했기 때문에 전통시장 가고 국민들 만나자라는 그런 간단한 해법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민생 토론회 더 하실 것 같은데 그 측면에서 민생이라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민상 토론회를 더 하시겠다. 너무 당연한 귀결인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이 민생 토론회 관련해서 이 용역을 준 곳이 또 문제가 그것도 됐거든요. 문제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할 수도 있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그러니까 해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민생 토론회를 또 하겠다? 이게 과연 이제 맞는 것인지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데 그 대목도 아쉽습니다. 네. 오늘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많이 등장하시는데. 지금 많이 나오시네요. 자꾸 우리 박영 누구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박영식 씨가 도마도 박영식입니다. 저기 자꾸 그 야지를 놓고 그러는데 아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꾸 야당 편 해서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그라운드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소통하러 청계천에 전통시장에 나갔다. 나가야죠. 예. 우리 부인도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언제 여사님이 나가라고 했습니까? 아니 해외 순방 갔을 때. 여사님은 저기 이렇게 손짓으로 혹시 이번에도 그러면 손짓으로 나가라고 하신 겁니까? 참 자꾸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하시는데. 있지. 아니 그거는 다음 기자회견에서 서너 달마다 한 번씩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진짜 서너 달마다 대통령님 기자들을 만나서 기자회견을. 제가 뭐 바보입니까? 자꾸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박영식 씨 정말 같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 연속으로 계속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알겠습니다. 자, 어떤 정치인도 만나겠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조국 대표
등등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루어지지 않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영수회담의 무게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네. 불가피한 자리에서 악수 정도는 뭐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이제 국회에 찾아가지고 시정연설 같은 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각 당대표들 만나야 되잖아요. 어쩔 네. 수 없이. 그럴 때 악수하거나 잠깐 차담 나누거나 뭐 다수가 만나는 자리는 있을 수 있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현 대표를 만난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어떤 정치인 범주 안에 일단 이준석 안 들어갈 것 같고요. 네. 조국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유승민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만나지 않을 그럴 사람들인 다 것 빠집니까? 같고요.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영수회담은 어쨌든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어쩔 수 보고요. 없이 하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근데 영수회담 같은 경우에는 만남 자체로 성과다라는 네. 식으로 평가가 가능한데 만나가지고 아무튼 59분 동안 싫은 얘기만 들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나서 내가 뭔가 이제 얘기를 좀 할 수 있거나 내가 뭔가 얻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서는 이준석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분들 만나서는 대통령님이 예를 들면 관저에서 네. 이재명 대표 만난 그날이나 뭐 그 시기쯤에 뭔가 좀 가슴도 답답하고 해가지고 관저에서 소주 한 잔 정도 할 수 있다고 치면 이준석 대표나 조국 대표 만난 당일에는 아마 일단 좀 강한 걸로다가 독주를 마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 그만큼 힘들다. 힘든 분들 부담스럽다.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정작 0%다 스스로 단호하게 가능성을 그었습니다. 나 만나려면 대통령이 좀 해명을 해야 된다.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좀 만남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조국 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조국 예, 조국입니다. 독도로 가겠습니다. 갑자기 한일 구룡 외교 예.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독도로 반드시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네, 다녀오십시오. 네. 고마 치워라 봐.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저 이거밖에 못했어. 네, 서로 성대모사. 바쁘십니다. 예, 네, 조국 가셨어요. 대표가 네. 독도 가셨기 때문에 바쁘십니다. 예. 잠시 후에 조국 혁신당 분들 좀 만나봐야 되는데. 오늘 조국 혁신당 네, 예. 민망하네요. 네. 아니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그 네. 윤 대통령이 자신을 만나려면 해명하고 사과해야 될 게 있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단 얘기는 그러니까 해명하게 만들 거고 사과하게 만들 거다. 그리고 대통령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을 거면 사과하지 않을 거면 나는 만나지 않겠다라는 선언인 거거든요. 그 선언이죠. 안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명해야 만날 수 있다. 사과해야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본인도 보이죠. 안 보겠다라는 지금 0%라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네. 이런 분하고는 뭐 내가 상종해야 되냐라는 그런 아하. 생각을 아마 대통령이 또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총선 이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이분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도서관에서 뭐 이어폰 끼고 책 보는 모습도 있었고요. 칼국집에서 이렇게 뭐 먹는 모습. 이게 우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보고요. 필연이다. 이제 뭐 필연이라고 누가 찍어주는 건가? 그러니까 필연이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도서관에 갈 거니까 사진을 좀 찍어달라 혹은 뭐 기자에게 와달라 이제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제는 뭐 인지도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그렇죠. 있는 인물이기 넘버원이죠. 때문에 네, 전국적으로. 아니 하다못해 홍대나 여기 합정 근처에 박영식이 걸어다니면 누군지 모를 모르죠, 텐데. 박영식은. 네. 아니, 너무 단언하시는 거 잘 아닙니까? 모르죠. 잘 이건 팩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르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한동훈 전 위원장님이 네. 검정색 뿔테 안경 끼고 키도 제법 크시기 때문에 예. 어떠한 안경을 끼고 있는지 또 어떠한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든 국민들이 보면 한 번쯤 또 사진 찍어볼 법도 하고요. 역대 어느 정치인이 이렇게 열심히 셀카를 찍어줬고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도 부탁하면 카메라 들어서 셀카 찍어줄 거라고 다들 인지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서관에 방문하면 어떤 책을 읽을지 어떤 옷을 입고 있을지 다 이제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도 공개 행보를 하게 되면 내가 언론에 나갈 거라는 걸 알고 움직였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필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읽었다는 책이 지금 김보영 작가의 종의 기원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뭘 기원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허. 예, 아무튼 그 기원이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박영식 씨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그 기원담이 그 기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는 역병의 시대라는 책도 봤습니다. 예? 역병의 시대. 역병의 시대요? 예. 역변이 아니고 역병입니다. 역병. 예. 저는 전염병. 책도 읽고요. 그리고 밥도 먹었습니다. 공공선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칼국수에는 그 다대기를 칩니까 안 칩니까? 혹시 위원장님. 그 다대기 질문이요? 이재명 대표한테도 하셨어요? 저는 공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정치인에게 칼국수에 다대기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를 물어보는 이 거.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 그냥 박영식 씨가 궁금해서 하는 질문 아닙니까? 오. 똑같은데. 와 진짜 똑같은데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닙니까? 예민이요? 예민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그 질문 혹시 민주당 해당 사항 있는 거 아십니까? 아니 예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예. 전 마저 책을 읽겠습니다. 예, 책 보십시오. 종의 기원담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야, 할 때마다 느끼는데. 거꾸로 읽었네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진짜 똑같습니다. 와. 마음도 네. 똑같이 대변을 하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는데. 예. 근데 언제 복귀합니까,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요? 지금 슬슬 복귀하는 그런 타이밍 아닙니까? 저는 조기 복귀를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습을 드러내신다고 보고 지금 전당대회에 나가는 것은 정설인 것 같습니다. 나온다. 무조건 근데 나온다.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마음을 좀 다잡고 이전과 다른 한동훈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마 앞으로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한동훈이 얘기는 그만해요. 이제 우리 당이 대한민국이 선진 대국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당이 하나가 돼서 전진해야 됩니다. 패장은 패장대로 놔두고 윤 대통령과 함께 가야죠. 네, 그래 봅니다. 예, 아유, 갑자기 홍준표 시장께서 나오셨네요. 선진 대국 시대로 가야 된다니까. 네. 아니 그 대통령이 최근에 한 행보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 안 하시다가 한동훈 매번 위원장 얘기를 그 하면 한동훈 위원장만 그렇게 때리시면은 하세요. 예. 너무 예민하게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대선, 지선 승리했죠. 한동훈은 이제 그만은 할 게 없어요. 끝말아니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한동훈이 편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방자하다네 그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까지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좋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일단은 비대위 인선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상범, 전주혜, 엄태영, 김용태 당선인 얘기도 나옵니다. 다만 도로 친윤당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는 도로 친윤당 맞는 것 같고요. 이게 관리위형 비대위라는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면면을 보니까 김용태 당선인이 포함이 됐네요. 네. 김용태 당선인이 포함이 됐다는 것은 좀 신용이라도 하겠다. 그래도 좀 너무 대통령을 칭송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하용인이잖아요. 천하용인 중에 젊은 사람 한 명 넣어서 그래도 이 비대위가 혁신할 수 있는 모습을 일부 보여주겠다. 네. 그런데 그거는 정말 일부고요. 지금 보니까 인물이 유상범, 전주혜, 엄태영 이분들은 황우여 위원장을 포함해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실 만한 인물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네. 결국 도로친윤당 맞는 것 같고 관리형 비대위가 갖고 있는 어떤 권한의 한계 그리고 이런 인적 구성의 면면만 보더라도 죄송한 말씀인데 기대할 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수도권 비대위원들을 추가 인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민심이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근데 너무 아침부터 잠이 좀 덜 깨신 것 같은데. 제가 원래 터프합니다. 목소리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잠깐만요. 방송하는데 아직도 좋아요 수가 모자랍니다. 좋아요 안 누른 자 누굽니까? 잘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안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네. 비대위 요번에 비대위 하면서 저는 이분도 나올 수 있을 거 생각했는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 그러니까요. 왜 안 났을까요? 선수 보여주세요. 저 원내대표도 그래서 대추을 갖춘 원내대표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사실상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천둥 벌거숭이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상황 속에서도 그 하이에나처럼 정말 덜개처럼 걸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우
코가 오늘따라 더 코가 막혀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코가 막혀서 지금 이 식염 수좀 갖다 주세요. 야, 어우.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를 들으면 아침 이렇게 어우, 기분이 어지럽습니다. 좋아져요. 네. 박영식 에디터 웃으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는 이제 그 김성태 전 의원을 네. 저희 이 영식당에서 소환하는 것이 네. 계속 맞을까? 왜냐하면 방송이 너무 불가능해지는. 아니, 진짜 아침에 이렇게 웃다가 울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 그래서 아우. 근데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들리지가 않아가지고 예. 사시작 이것만 들려가지고 아우 너무 빡 터졌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네. 이제 그 환절기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어제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기온이 또 대폭 좀 내려갔던 잠깐 기온이 한 5도 6도 빠졌기 때문에 네. 그 알레르기 겪으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근데 오늘따라서 등장하신 우리 김성태 전 의원께서 너무 비염이 심하셔가지고 심해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전혀 못 알아들었는데 사실상 천둥벌거숭이고 천둥벌거숭이가 네,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듣기 평가인데 와. 자 마지막으로 이거 정리를 좀 하죠.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자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 사퇴하면서 후보 사퇴하면서 추미애 당선인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우원식 추미애 1대1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이제 추미애 아무튼 당선인으로 합의 보신 분들이 워낙에 네. 많은 것 같고요. 당내 실제 분위기가 그런 것 같고 지금 추대 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다. 네. 추대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이 상황인 있다. 것 같고 예. 이미 흐름을 탔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당선인을 의장으로 낙점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실제로 총선 끝나고 나서 총선 전에 추미애 당선인을 또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물론 당선인이 되기 전에 만났다고는 하나 이재명 대표와 추미애 당선인이 만나서 어느 정도의 어떤 교감을 사전에 이룬 것 아닌가라는 예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어서 네. 이런 보도가 나오면 이미 주말 사이에 우수수 후보들이 포기를 했습니다만 마음을 먹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대표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이상은 내가 직접 뛰어받아 경선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사실상 추대된 것처럼 단독 입후보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요. 아무래도 국회의장까지 이제 찐 명계로 낙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 더 그나마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은 네. 여러 방송에서 이미 추미애 당선인께서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게 이제 국회의장의 자격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의견을 뭐 일부 동의하면서도 일부 부동의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지난 2년간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 온 것에 대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에서는 국회의장이 탑이거든요. 네. 또 의전서열 2위이기도 하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낸시 펠로시가 트럼프 대통령이 뭘 갖다 주면 막 찢지 않습니까? 일부러 찢든지 아니 이제 그 정도의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국면에서 특히 이제 22대 총선 이후에 등장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개혁국회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처럼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된다. 이런 대목에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 같아서요. 네. 추미애 국회의장으로 추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논란은 있을 수 있겠으나 국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누구라도 누구라도 한번 이재명 대표 중립하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검찰은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김건희 선수 수사도 안 하고 말이야.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소불위의 검찰 독재 정권에서 저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검찰도 중립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까지 소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소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비대위로 들어섰어요, 우리 당은.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식 에디터, 이상민 PD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 조정 요구 등 이른바 라인 사태, 지금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라인의 포털 검색량이 지금 나흘 새 15배 증가한 상황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또 국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조국 혁신당의 이혜민, 김준영 당선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좀 됐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조국 혁신당 바쁜 거죠? 워크숍도 하고 뭐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선거 때부터 바빴습니다. 원래 네. 비례인데 저희는 지구당이 없으니까요. 예. 권역별로 나눠서 전국을 다 커버하다 보니까 평생 안 해보던 선거운동을 실컷 했습니다. 이혜미 당선 어떻습니까? 네, 선거 때도 바빴는데 지금도 바쁘고 지금도 있고요. 바쁘고. 아마 개원하면 또 바쁠 것 제가 같습니다. 봤을 땐 4년 내도록 바쁘지 않을까. 그래서 또 그런 활약을 해달라고 유권자들이 표를 주신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조심스럽게 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라인 사태. 이혜민 당선자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인은 우리나라에서 네. 카카오톡 같은 그런 위치를 일본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라인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네. 네이버는 한국에서 그 위치를 차지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예. 네, 전 국민이 이제는 라인을 알게 되는 이 뒤늦게 그런 상황이 됐네요. 카톡 같은 거죠? 우리로 그렇죠. 치면 카카오톡. 그 일본에서 1억 명이 조금 안 되게 사용을 되고 있지만 네.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다 사용을 네. 하고 있는 글로벌 메신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라인 사태는 초기에는 네이버에서 이걸 만들었지만 아무래도 네이버가 라인이라는 서비스를 일본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네. 이제는 소프트뱅크라는 일본의 통신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와 50대 50 지분으로 지배구조를 형성을 하는 것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였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작년에 개인정보 보안 관련된 해킹 사태가 터지게 됐어요. 네.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이 나라마다 있습니다. 네.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일반적인 대응인데 갑자기 여기서 일본 총무성이 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총무성이 라인, 야후 자본관계 재검토 행정지도를 내리면서부터 이제 민간 기업의 영역에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한 꼴이 됐었고, 그 현재 상태는 아마 한국 정부는 뒤로 물러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제 그 행정 조치에 따라서 소프트뱅크랑 현재 어떤 식으로 지분 매각을 진행을 할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지분이 50대 50이었어요, 우리가. 네. 그런데 지분을 좀 바꿔라라고 일본 정부에서 행정 지도를 지금 내린 상황인데, 지난 26일 두 분이 네. 국민 소통,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공동 기자회견 열게 된 배경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가, 누구보다 네. 전문가이시고. 두 분 다 전문가시죠. 외교 예. 전문가시고, 네. 구글 또 전문가시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문제가 우리 기업에 대한 네. 중요한 문제임에 동시에 제가 본 거는 이게 외교 문제하고도 연결돼 외교적 네. 함의가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기업 문제와 그다음에 국가 대 지금 말하고 있는 한일 관계 문제 두 가지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외교적인 부분도 있다. 단순한 기업의 지배구제 얘기보다는 국가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준영 당선자도 같이 이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라인 사태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이 발단이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된 것이다. 근데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정부가 왜 어떤 대응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행정지도가 어떤 건지, 이런 일로 행정지도를 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6개월 전에 일어났었던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네이버가 네. 혹은 라인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인 라인 야후가 네. 거기 합당한 이 대응 조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흡한 대응 조치를 했다. 그렇죠. 예. 기술적인 대응 조치죠. 예를 들면은 2단계 네. 인증이랄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이제는 구분해서 저장을 네. 해라 하는 것이랄지 이런 종류의 기술적인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 기술적인 조치를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형, 보통 이런 식으로 단계가 가는데 네.
그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굳이 끼어들 필요는 없죠. 그렇다면 그때는 끼어들 그렇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거는 네이버라는 혹은 라인 야후라는 어떤 민간 기업이 지켜야 될 것을 지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이유가 없는데 두 번째 행정 조치에서 명확하게 자본관계 재검토라는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자본관계 재검토. 예. 그렇게 되면은 라인 야후라는 회사의 지분의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는 A홀딩스. 네. A홀딩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 지금 딱 반으로 이제 네. 지분 구조가 되어 있었고 경영 관련돼서는 지금까지도 소프트뱅크가 어느 정도 담당을 하고 기술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 이게 왜 이례적이냐면은 고러한 상황에서 총무성에서 일본 총무성에서 지분관계 재검토해라. 그럼 어떻게 인식이 되겠습니까? 라인 네이버를 늘려라고 하진 않을 거겠죠. 그렇죠. 일본을 그렇죠. 늘려라. 왜냐하면 하겠죠, 처음에는 네이버가 전체를 네. 들고 있다가 점점점 줄여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프트뱅크나 아니면 일본 정부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네. 벌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됐다면 그때부터는 한국 정부 혹은 한국 외교부가 저희 외교 전문가가 네. 계시기 때문에 언급을 더 잘해 주시겠지만 한국 외교부가 등장을 해서 아니 이거 민간 우리나라 뭐 일본 기업 뭐 이걸 떠나서라도 민간 기업에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동등한 메시지를 내주고 그렇게 메시지를 내줘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진출한 회사랄지 네. 진출하려는 회사들이 안전하게 기업 활동을 할 텐데 지금 우리 정부가 아무 대응이 없었던 것 그다음에 지금까지 저희가 4월 26일인가 네. 그때 이제는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한참 지나서야 지금 너무 원론적인 그것도 우리나라 국민을 달래는 우리나라 국민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그런 대응만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네. 상태는 그리고 내놓은 메시지는 다 뭐냐면은 네이버랑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일본 정부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네. 한국 정부가 나타나서 일본에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대응을 안 하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교적으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행정지도 이렇게 처분까지 이렇게 내릴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자, 보십시오. 개인정보보호는 신용카드에서 일어나잖아요. 네. 이거 미국에서도 숱하게 일어나죠. 계속 일어나죠. 그러면 그 보안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징금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왜 다른 차원의 지금 정부가 등장했냔 말이죠. 네. 이거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작년 11월에 보안 문제가 터졌고 네. 행정지도 3월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그 사이에 적어도 우리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이나 아니면 네. 외교부에서 저는 파악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안 했으면 더 문제입니다. 더 문제고. 더 문제죠.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함의를 또는 정보를 캐지 못했다면 더 문제인데 그것을 받은 다음에 그러면 정부가 뭘 했냐는 거예요. 그걸 받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예. 강력하게 의심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서 우리의 기울어진 운동장 자세를 했던 굴욕적 자세를 했던 정부가 이 문제를 오히려 키우지 않기 위해서 숨겼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늦었지만 그 뒤에 하는 대처도 우리 기업을 보시면요. 오염수 때 우리가 일본한테 항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민을 만났잖아요. 우리를 만났어요. 맞아요. 예. 너무 비슷하잖아요. 왜 피해자를 만납니까? 가해자의 총무처가 들어왔으면 우리도 정부에게 해야죠. 너무 이상하죠, 이게. 일단은 이 페이스북 이때도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당시 메타죠, 모회사가. 그렇죠, 메타죠. 42만 건 정보가 유출됐었는데 그때 이렇게 행정지도 떨어졌나요? 이런 처분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없었습니다. 왜 우리한테만 이러는 겁니까? 통상적인 조치만 있었고요. 예. 여기서부터는 일본이 도대체 그럼 네이버를 왜 압박하지? 왜 그러죠? 라인을 가지러 가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최근에 기시다 총리가 미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끌어낸 여러 가지 것을 조합을 해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AI라는 것을 어떤 키워드로 중심으로 삼고 반도체 관련된 시설 아니면 AI 관련된 투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하. 실제로. 예. 챗GPT 우리 작년부터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걸 만든 오픈 AI 같은 경우는 아시아의 이젠 브랜치 회사를 일본에다가 만들었다고요. 네. 일본이 그런 그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전국적인 플랫폼이 없어요. 근데 플랫폼이 있어야 전국 그 국민들의 데이터가 모이고 네. 그걸 사용을 해야지 AI 기술을 실제로 산업화를 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거대한 AI 거버넌스를 일본 내에서 만듦에 있어서 가장 비어있는 곳이 플랫폼이고 플랫폼을 갖고 싶구나. 라인은 가장 훌륭한 플랫폼입니다. 근데 50대 50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 네. 한국은 무슨 말을 해도 지금까지 잘 들어주고 예. 현 정부가 말을 잘 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꽤 용감하게 선을 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한국 정부에서 반발하거나 하지 않을 거니까 이참에 우리 플랫폼 하나 가져보자. 일본이 그런 의도로 그런 목적으로 했을 것이다 라는 거네요. 추측이죠. 이건 이건 추측이죠. 사실은. 네. 이걸 보면 일본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일본은 다 계획이 있었다. 왜냐하면 일본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고 한미일이 합쳐졌을 때 안보 협력 쪽에 나오는 게 경제 안보화예요. 네. 이 말은 듣기에는 뭔가 중국 이걸 디커플링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 말은 경제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경제를 안보화시키는 거잖아요. 시장에 맡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일본이 과거에 반도체나 이런 경쟁에서 뒤처졌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이 안보협력이라는 미명하에서 그것을 부활시키려고 했고 그중에 타켓이 됐고 우리는 전체에서 마치 안보협력에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손해보는 거죠. 손해를 보고 이게 있네요. 미국한테는 우리 IRA에 가가지고 우리가 미국한테 투자하게 만들었고 네. 일본한테는 지금처럼 이걸 뺏기게 되는 예. 이 사태까지 가게 되는 게 일본은 전체 계획을 가졌다고 보이는 거죠. 일단 이게 지분 매각 강요한 적 없다. 일본 총무성 이게 지금 공교롭은지는 몰라도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더라고요. 이 총무상 발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일단 상징적이죠. 여기 네. 뒤에 업무 이론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를 불러와서 그래, 이토 히로부미가 그건 아니겠지만 아니죠. 우리가 그 현상을 볼 때는 우리의 지금 아픈 현실, 과거의 현실이 겹쳐 보일 수밖에 없죠. 네. 업무 이론보다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 이쪽에 웨이크업 콜이라 그러죠. 우리 좀 확실히 중요하게 바라는 일종의 경고창처럼 들립니다.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SNS에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왜요? 왜 고개를 절레 흔드십니까? 왜 고개를 절레절레 하냐면은 이게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을까. 최근에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우리 외교부가 일본 총무성의 언론 플레이를 도왔다라는 말까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비춰지니까 국민들이 이런 어떤 루머 아니면은 이토 히로부미까지 다 찾아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 네, 외교부가 좀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자체는 기업 간의 문제가 됐지만 외교 문제로 좀 커진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한일 관계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일 관계 정상화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정상화가 외교 관계에 중요하잖아요. 한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면 우리 정부가 처음 얘기했듯이 빈잔을 상대방이 채워서 이게 균형을 맞춘다는 게 얼마나 외교적으로 나이브한 얘기입니까? 오히려 일본은 지금까지 보시면 한번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용해서 계속 우리한테 공세를 한단 말이에요. 신사 복무를 바치는 거나 교과서 문제나 독도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하잖아요. 이것도 그 일환인데 한국은 어느새 국민들이 반대하는 강제 동원을 강제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 행동을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 일본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본 변호사 역할. 지금도 똑같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특파원들 일본 주일 특파원들을 모아놓고 그거를 일본 총무처에서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라는 걸 우리가 누구한테 부탁을 했냐 하면 일본에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일본은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하기 싫어가지고 그럼 전화로 인터뷰하겠다 하니까 우리 특파원들이 이거는 모욕적이라고 거절했던 사건이 그것도 조선일보 기자가 폭로를 했어요. 지금 누구의 정보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난달 30일 그 민주당의 시의원이죠. 독도를 방문하니까 일본 외무상이 주권 침해 말까지 나왔습니다. 조국 대표 지금 독도 갔습니까? 언제가? 오늘 가는 겁니까? 이 독도 1박하고 지금 울릉도로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이제 기상을 보고 독도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갈지 말지 막 계속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하고 내일 계속. 그 주권 침해라고 말한 것, 또 이 조국 대표 가게 되면 또 뭔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조국 대표님의 독도 방문은 이 라인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계획이 됐었던 거고요. 오늘 저희 김준현 당선자님하고 저하고 이제 판교에 가서 기자회견을 할 건데 거기에서의 이거 마치고 갑니까? 네, 거기에서의 내용은 매국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공교롭게 대표님의 독도 방문과 이제 연결이 되게 됐는데 독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독도라는 어떤 지역을 우리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국제적인 영토 분쟁 지역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어떤 더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 가져가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방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조국 대표님처럼 이렇게 방문을 정치권이 하게 됐을 때 일본에서 끊임없이 주권 침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 배후에는 독도는 분쟁 지역이야.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도 주권 침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 이런 시각을 가지고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저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지 그 발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거 대표 이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2, 3주 전에 이미 있었던 거고요. 문제가 사건 되게 있었던 거고요. 그러나 이게 반일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은 다 같이 안 갔습니다. 오히려 대표께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결의에 개인 좀 로키로 한 거고요. 이게 반일로 비춰지는 걸 원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게 딱 겹치면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정부가 이 외교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강제동원 이후에 계속 끌려가는 것들을 이제 영토까지 우리가 지금 라인은 실질적으로 사이버 영토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계속 밀리게 될 겁니다. 이 전환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그냥 정부는 지난 10일 공식 입장이 첫 번째 나왔는데 불합리한 처분 받지 않겠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만 떠올려 보면 2019년도 일본이 우리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한 거 이때 우리가 대응하고 기억이 날 건데 그 당시에 어디가 더 타격을 받았습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처음에 우리가 당연히 타격을 받았죠. 그때도 똑같이 보안 문제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한국을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시작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미일이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서로 기시다도 윤 대통령을 믿는다 그러고 윤 대통령도 기시다를 믿는다 그랬는데 지금 똑같은 일이 미국에 일어나고 있죠. 틱톡. 틱톡도 메신저입니다. 소송하고 있어요. 그래 그건 미국이 보안 문제를 걸어서 중국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본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이냐, 미국의 중국처럼 한일 관계하고 적대 관계냐라고 물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일을 한 거잖아요. 당시에 나중에 우리가 극복해서 국산화해서 우리의 기회로 삼았지만 초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지금 뭐 돌이켜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잘 대응을 해서 결국 일본이 좀 더 손해봤던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근데 이 문제를 지금 우리 다시 일본하고 반도체 협정을 하면서 우리가 겨우 국산화시킨 것을 다시 또 일본하고 협력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호구가 없습니다. 자, 네이버가 지금 지분 매각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소프트뱅크하고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결국 지분 매각 가능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매각하게 된다면, 아니면 준다면 그 지분이 우리나라 IT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엄청나다. 크죠. 네,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비단 라인이나 아니면 네이버 이런 특정 회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라인, 또 다른 네이버가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기 앞으로, 때문에 그게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 그것을 봤을 때 또 이제는 일본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까지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력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이미 의구심이 깔리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이제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로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분들도 본인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더 큰 서비스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자 유출이 심각한데 더 불을 당기는 꼴까지 될 것 같아서요. 네. IT 업계에서 느끼는 어떤 위험도는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로벌 기업 많잖아요. 뭐 제가 알기로도 당연히 외국에 갈 때 우리가 기술력을 가지고 가니까 반반으로 이렇게 하고 서로 침해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어떤 관례 같이 되어 있는데 일본처럼 이렇게 해버린다면 앞으로 국내 기업 우리가 보호하고 외국에 나가는 기업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차원이 아까 우리 모두에도 말씀했던 게 기업끼리 해결하고 기업의 문제를 과징금으로 해결하지 않고 총무처가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끼어들지 않고 우리 네이버를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어떤 얘기를 퍼뜨리고 있느냐 하면 마치 팔 것이 그냥 이미 50대 50이라도 경영을 일본 라인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소프트뱅크에서 하고 있다면 그냥 좋은 값에 파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누군지. 그러면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례가 돼가지고 계속 압박하는 이후에 제2, 제3의 라인 사태를 방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는 뭐가 생각나냐 하면 ISDS의 론스타 생각 안 나시나요? 론스타 같아요. 죄송합니다. 론스타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정부가 개입했다고 해서 물론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 안 됐습니다만 2,800억의 손에 우리가 돈 다 물어줬어요. 다 물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그거를 일본한테 걸 수 있는 문제조차 있는데 지금 이미 이거를 어떤 면에서 심하게 얘기하면 네이버의 입을 막아서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정부의 자세가 이거는 보수신문도 여당도 얘기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결국 우리 정부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이라도 좀 전향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라인 문제 사실 네이버라는 곳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어떤 조치를 취해 갈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확산되는 것을 빨리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대사 조치해야 되고요. 총무성의 부당한 조치 철회하라고 강한 메시지를 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시급하게 취해야 되는 어떤 목적은 우리 개발자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네이버하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지분 구조 얘기를 잠깐 드리다가 말았는데 라인 야후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내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곳이 원래 라인을 만들었던 개발자들이 계시는 곳이에요. 라인 이제 플러스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계신 이제 개발자, 우리나라 개발자 분들은 지금 굉장한 어떤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바깥에 일본에서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국내에서도 개발자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 또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거는 동남아에 있는 뭐 동남아도 라인을 거의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하는데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여기도 지분 구조가 비슷하게 돼 있나요? 라인이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라인 야후 하나입니다. 그리고 라인 야후의 대주주가 A홀딩스고 A홀딩스가 50대 50. 요번에 만약에 지분이 좀 절로 넘어가 버리면 동남아 시장도 다 그렇죠. 거기서 하니까 다 뺏겨 버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잘 몰라도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2억 명이 넘습니다. 2억 명이 있는 그 플랫폼 자체를 원래 우리가 반반하고 있던 거를 일본에게 소프트뱅크에 넘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 어렵다는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어놨는데 일본한테 고스란히 넘겨주는 꼴이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오늘 판교에 가는 것도 이제 그 플랫폼 얘기하려고 가시는 거죠? 우리 끝까지 우리가 지금 시끄럽게 할 겁니다, 이 문제. 몇 시쯤에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12시 30분에 그 판교 IT 성지 그 유스페이스 H 스퀘어 앞에서 이제 다른 당선인 분들과 함께 가서 발표를 할 건데요. 포인트는 매국 정권 규탄 기자회견입니다. 매국 정권입니까, 이거는? 네, 이것은
우리나라 자국의 이득을 국익을 위해야 되는 정권이 네. 일본의 국익을 위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국 정권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더불어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관련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인데 말씀을 좀 해주시죠. 토론회 예, 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네.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국회 안에 있는 평화위원회에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두 분 뭐 우리 조국혁신당 아직 개원도 하기 전에 바쁘고 힘들고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짧게 22대 국회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우리 김주영 당선자부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말이 저를 영입했을 때 제가 조국 대표의 말씀 중에 제일 좋아했던 말이 하나는 쇠빙선이고 하나는 정치적 효능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을 뽑아주시고 또 저희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예민 당선자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했었던 경향이 강했던 과학기술계의 정치 구심점이 되겠다 선언하면서 들어왔고요. 네. 여전히 그 선언 유효하고 개원을 하게 되면은 과학기술인이 주도를 하는 과학기술계 정치적 정책 현안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이혜민, 김준형 당선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 인사이다 1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